자, 오늘은 30차시 뒷페이지를 볼 건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해방되기는 했지만은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에 들어오면서 군사정치를 실시하는 과정까지 봤었습니다. 독립하고 나서 여러 세력들이 정치단체를 조직하기는 했었지만 소련은 이 정치 세력들을 인정하고서 간접 통치를 시행을 했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 현상만 유지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들은 간접 통치를 했었고, 미국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여기는 사회주의자들이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직접 통치 방식으로 한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 미국 애들이 당시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었기 때문에 30년간 한국의 정치를 담당했었던 친일파들과 경찰들을 그대로 기용하면서 우리나라 역사가 꼬이기 시작했었고, 독립운동가들이 세웠던 모든 단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인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인정하면 한국은 사회주의화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미군과 소련이 군사정치를 3년 동안 우리나라에 실시를 합니다. 그 3년 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정부를 세워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는 회의가 당시 모스크바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거를 모스크바 삼국 외무부 장관 회의라고 합니다. 줄여서 삼상회의라고 합니다. 삼상회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당시 미국, 영국, 소련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문제, 한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서 소련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해방된 그 해 12월에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여는데, 여기서 결정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조선에 임시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해 준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한국에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이거는 이제 카이로 선언의 원칙에 따라서,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을 처음으로 독립시켜 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일단 한국 얘네 독립시켜 줄게, 그리고 정부 세워 줄게 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냥 정부를 세워주는 건 아니고, 얘네 한국 애들이 뭐 잘 모르니까는,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니까는 미국과 소련 대표자들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도와줄게, 정부 세우는 거를. 이거를 미소 공동위원회라고 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 그래서 순서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가 먼저 된 다음에 한국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소련 애들이.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즉 한국을 독립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세워주겠다. 여기까지 괜찮은데, 마지막 결정 상황이 조금 한국인들을 이제 분노하게 만듭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신탁 통치를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새롭게 세워지는 조선 정부하고 협의한 다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신탁 통치를 하기는 하네. 그러니까 한국 애들이 니네 민주주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코치를 좀 해줄게. 미국과 소련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코치를 좀 해준 다음에 한 5년 정도, 최대 5년이라고 했었습니다. 최대 5년 정도, 여기 있죠. 5년 정도 신탁 통치를 하는데, 요거는 근데 새로 들어서는 조선 정부랑 협의한 다음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가 거부하면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라서 핵심적인 내용인 신탁 통치가 세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내용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우리 한국 독립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임시 정부를 수립해 주겠다.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해 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한국에 보도가 될 때 뭐라고 보도가 되냐면은 가짜뉴스가 보도가 되는데, 당시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을 했다는 가짜뉴스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그래서 아까 모스크바 회의의 세 가지 내용인 정부 수립과 미소 공동위원회 내용은 쏙 빠지고서 모스크바에서 얘네들이 회의했는데 신탁 통치라는 걸 결정했대 라고 하는 뉴스만 한국의 가짜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것도, 그리고 소련도 신탁 통치를 주장하지는 않았어. 소련은 그냥 바로 독립시켜 주면은 한국이 사회주의가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냥 풀어주자고 했는데, 미국이 신탁 통치를 하자고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뒤바뀌어가지고 가짜뉴스를 여기 동아일보에서 내보냅니다. 이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뉴스죠. 요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때부터 소련은 우리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는 일본 놈들이랑 똑같은 애들이 돼버립니다.
소련은 이 새끼들은 우리 다시 일제강점기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되고, 미국은 이제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이미지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당시 소련이랑 친했던 좌익,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완전히 매국노가 돼버립니다. 우리나라를 다시 소련한테 팔아먹으려고 하는 매국노가 돼버리고, 미국하고 친했던 우익은 이제 애국자가 돼서 굉장히 공세를 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의 좌파와 우파의 굉장히 극심한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파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면서 반탁은 애국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애국운동을 전개를 하죠. 제일 이걸 세게 주장했던 사람은 김구 이승만이 반탁운동과 반소운동을 전개를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30년간 40년간 거의 가까이 일본한테 지배받다가 다시 5년간 강대국들한테 지배를 받는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반탁운동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밑에 친일파들이 여기 반탁운동에 가담하면서 자기들도 애국자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요때부터 우익에 들어가 있던 모든 세력들, 친일파를 포함한 모든 세력들은 다 애국자 행세를 하면서, 얘네가 이제 해방 직후에 사형당에도 모자른 애들이었는데 애국자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애국자로 변신을 하고서 그 차례도 미국한테 인정받아가지고 권력이나 돈이나 지위를 다 유지하고 있었는데, 요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통해서 얘네가 갑자기 애국자처럼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좌익도 맨 처음에는 반대했었어요. 처음에는 신탁통치를 반대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좌익도 다들 독립운동가니까 이게 뭔 개소리야, 우리나라를 다시 지배한다고 라고 해서 처음에는 신탁통치 안 돼 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가 며칠 뒤에 자세히 읽어보니까는 이 모스크바 회의의 주요 내용은 신탁 통치가 아니라 이게 1번이란 말이야.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해준다. 즉 한국을 독립해준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 신탁 통치는 새로 생기는 조선 정부가 협의한 다음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거부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좌익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지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좌익은 모스크바 3상 회의를 지지하는 그런 시위를 매일마다 벌입니다. 여기 보면 3상 결정 절대 지지라는 플래카드를 이제 현수막을 들고서 시위하는 모습이고, 그에 비해서 우익쪽은 신탁 통치 절대 반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그런 집회를 벌이면서 양쪽이 완전히 좌파와 우파로 갈리게 되죠.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분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스크바 회의가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분단의 기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 사회주의자들도 서울에 있었고, 그리고 민족주의자 우익들도 예를 들어서 조만식 같은 사람은 평양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서 완전히 분단이 되기 전이야. 분단이 되기 전인데 이미 이념적으로 좌익과 우익이 나뉘어지면서 극심하게 대립하기 시작했었고, 얘네 둘이 서로 운동하다가 시위하고 집에 가다가 마주치면 서로 총으로 막 쏴 죽이고 강목 휘두르고 하는 유혈 사태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극심하게 돼서 분단으로 조금씩 우리나라가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게 모스크바 3국 외무부 장관 회의의 결과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우리나라 분단은 6.25 전쟁 이후에 갈라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미 분단된 거야. 거의 이념적으로 완전히 둘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잘 기억하길 바라고, 밑에 확인 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유럽에서 냉전이 시작되면서 아시아에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게, 제일 대표적인 게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입니다. 이쪽에 첫 페이지에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국공내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좌익과 우익이 모두 참여한 좌우합작 단체입니다. 그다음에 미소 군정 실시 과정에서 미국은 직접 통치를 했었고, 소련은 간접 통치를 했기 때문에 X고,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민공화국 등의 정치조직을 인정하지 않고, 왜냐면 그냥 놔두면 사회주의화 될 것 같아서 그냥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좌익 진영은 처음부터 신탁 통치를 적극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모스크바 회의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서는 이거 우리 독립시켜 주겠다는, 정부 세워주겠다는 얘기잖아 라고 해서 지지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냉전 체제 때문에 우리가 좀 꼬이게 되죠.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카이로 선언에 따라서 모스크바 회의가 열렸었고, 그 다음에 건국준비위원회는 여운형은 약간 사회주의 계열이고, 김규식은 안재홍은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미군의 진주에 대비해서 건국준비위원회가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으나 세워진 지 보름도 안 돼서 해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스크바 회의의 결정이 정해지자 김구, 이승만 등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서 이때부터 좌익과 우익이 엄청나게 갈등이 깊어지게 되고 이게 6.25 전쟁까지 이어진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차 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완전히 분단되게 생긴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데, 일단 미국은 모스크바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한국의 정부를 세워주기 위해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미소 공동위원회가 3월 달에 열리게 되는데, 미소 공동위원회가 3월 달에 열리게 됩니다. 해방되고 나서 바로 3월 달이야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는 한국의 정부를 수립해주고 신탁 통치할지 말지를 정하기로 했었었죠. 근데 여기에서 미국과 소련이 회의장에 왔는데 얘네들이 말이 잘 안 통하겠죠. 입장 차이가 명확하게 갈립니다. 일단 소련 대표는 모스크바 회의에 따라서 정부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스크바 회의를 지지하는 단체만 참여시키자, 즉 좌익만 참여시키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어느 정도 합리적이에요. 왜냐면 모스크바 회의를 반대하는 애들은 모스크바 때문에 세워지는 정부에 참여시키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미국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좌익만 참여시키면 안 되잖아. 그래서 미국은 그냥 다 표현의 자유일 뿐이지, 이런 주장도 할 수 있고 저런 주장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다 참여시키자, 즉 우익도 참여시키자라고 하는 서로의 주장을 되풀이하다가 결국 이 회의는 결렬됩니다.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에 따라서 한국의 통일 정부가 세워질 수도 있었는데 얘네 둘도 또 싸우게 되면서 결국은 갈리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물려서 우리나라가 분단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과 소련이라도 조금 사이가 좋았다면, 혹은 우리나라 내부 정치인들인 좌파와 우파가 조금이라도 화해를 했었다면 우리나라가 분단되지 않고 그리고 6.25 전쟁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은 모든 단체를 다 정부에 참여시키자라고 주장을 했었고, 소련은 여기 지지하는 애들만 참여시키지 반대하는 애들 왜 참여시키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 5월 달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도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2월달, 그해 2월달에 북한에서는 정부 비스무리한 기구가 하나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당연히 북한에서는 짱으로 올라오겠어?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김일성이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정부 비스무리한 게 맨 처음 세워졌었고, 그에 대응해서 6월 달에 이승만은 정읍에서 연설을 할 때 무슨 연설을 하냐면은 남방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라고 해서 남쪽에서도 이승만이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주장. 그래서 북한에도 정부 같은 게 세워졌고, 남한도 세워. 북한 애들이랑 얘기할 필요 없어. 소련 애들이랑 얘기할 필요 없어. 라고 해서 분단에 거의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에 다가오자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이러려고 독립운동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둘로 쪼개져가지고 나라 세울 건 뭐하러 독립운동했어? 라고 해서 특히 중간파에 있었던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 운동. 당시 사회주의 계열에 있었던 여운형과 그리고 김규식, 이 두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에서 김규식은 파리 강화회의에 직접
외교 활동을 위해서 파견이 됐었고, 여운형은 그 파리 평화회의에 우리나라 독립 청원서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요 둘이 이제 같은 동지였었단 말이야. 요 둘이 이제 해방돼 가지고 나라에 왔는데 나라가 쪼개지게 생겼어. 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라에 왔는데 나라가 완전히 둘로 쪼개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좌우 합작, 중도파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합작 위원회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좌파와 우파를 서로 중재해 보려고 노력하게 되죠. 여기에 그리고 미군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군은 좀 난처한 입장이었었어요. 왜냐면은 이 모스크바 회의에 따라서 한국의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이 세워지는 정부의 우익은 반대했었단 말이야. 우익은 야 신타 통치 안 해, 정부도 안 해 막 하면서 반대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우익이 내가 참여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는 미국도 되게 난처한 입장이어가지고 차라리 좌우합작위원회를 지원해가지고 여기에 어떻게든 우익을 조금이라도 참여시켜서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미군도 지원해주면서 시작이 되죠. 자,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에서 크게 7가지 원칙을 발표합니다. 이거를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좌파와 우파가 요 7가지 원칙에 의해서 좀 합친 정부를 세우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일단 남북 좌우합작의 정부를 세우자, 즉 통일 정부를 세우자라는 겁니다. 통일 정부. 우리 찢어지면 안 된다. 절대로 찢어지면 안 된다. 이러려고 독립운동했냐라는 거죠. 통일 정부를 세우고 그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미국과 소련의 협의에 어느 정도는 따라야 된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다시 열자, 계속 개최하자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요 밑에서부터 이제 좌파와 우파가 서로 반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토지를 개혁하자. 당시 해방되기 전부터 이미 모든 백성들이 일본한테 땅도 뺏기고 지주들한테 땅을 뺏겼었기 때문에 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농민들한테 땅을 줘야지만 우리 산업이 좀 중심 있게 잡혀갈 수 있다라고 해서 토지를 분배하자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 토지가 많았던 사람들 땅을 결국은 뺏어서 줄 수밖에 없었었고 토지가 많았던 것은 주로 우파나 친일파들이 땅이 많았었는데 얘네들이 이 토지를 자기 땅을 뺏기는 거를 인정하지 않았겠죠. 특히 여기 몰수라고 하는 조건. 야 이거 내 땅인데 왜 니네가 몰수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줘? 몰수는 안 되고 우리 거 매매해서 가져가, 매상해서 가져가. 우리 거 매매해서 국가가 매매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나눠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요 좌우합작 7원칙을 우익이 일단 거부를 했었고 좌익은 좌익대로 야 이걸 왜 매수를 해, 이걸 왜 사서 해, 그냥 싹 다 뺏어가지고 전부 다 싹 똑같이 나눠줘 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 좌파 쪽의 주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개혁 부분에서 둘 다 반대를 해요. 좌파도 반대하고 우파도 반대합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은 중간에 서가지고 중간에 낑겨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친일파 처리에 대해서도 두 파가 입장이 갈립니다. 전에 계속 봤었지만은 친일파 안에는 여기 우익 안에는 친일파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네는 친일파 처리를 좀 뒤로 미루자라는 입장이었었고 우익은 좌파는 친일파 처리를 지금 당장 하자는 입장이었었습니다. 근데 좌우합작위원회에서는 무슨 기구를 설치를 해서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어떤 기구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결정하자는 건데 좌파는 뭔 기구야, 지금 당장 다 죽여버려 친일파들, 그런 입장이었었고 우파는 야 이런 기구 말고 나중에 새로운 정부가 세워진 다음에 친일파 처리하자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도 서로 의견이 갈려서 결국 좌우합작 7원칙은 좌파와 우파 둘한테 외면받고 여운형과 김규식이 이 둘한테 외면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김구는 지지했었어요. 김구는 그래도 독립운동했던 애국자였으니까 지지했었고 이승만은 약간 애매모호한 친일파 처리도 나중에 하자, 땅 분배도 나중에 하자 그러면서 약간 모호한 태도를 보였었고 특히 친일파들이 좀 포함되어 있었던 한국민주당 등 우익 및 그리고 좌익 둘 다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좌익은 빨리 하자, 우익은 좀 나중에 하자 그러면서 서로 반대해서 결국은 개혁을 하지 못했었고 중간에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은 결국 중단되게 됩니다. 완전히 중단되게 됩니다. 여운형.
이게 당시 암살당했던 동대문 앞에서 암살됐었는데 그 지점 장면이고, 이게 당시 여운형 장례식장 날 30만 명이 서울시에 30만 명이 서울시에 모여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둘로 찢어지는 것을 저지하려고 했었던 가장 강력한 인물인 여운형이 결국은 암살되게 되면서 좌우합작 운동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여운형이 죽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만 남았다? 둘로 쪼개지는 것만 남았었죠. 둘로 쪼개지는 것만. 이게 좌우합작 위원회 거의 끝나갈 때쯤에 찍었던 사진인데, 가운데 있는 게 김규식이고, 여운형이 암살당한 다음에 찍어서 여기 사진만 그냥 갖다 붙인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둘로 갈리는 것만 남았다. 다음 시간에는 요 밑에 우리나라의 분단 과정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